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하거든요. 전쟁이 정말 끝날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전쟁 자체를 놓고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미국은 손절을 결심한 거고 유럽은 손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지금 다 망가져 가지고 네.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깡통 계좌가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토론 주제는 이 러우 전쟁,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재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워낙 이 국방 외교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로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계셨고 지금 현재 금호공대에서 많은 또 후학 양성에도 좀 집중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처음 저희 채널 출연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진재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또 국제 정치 분야, 또 군사 전략 분야 이쪽으로 정통해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러우 전쟁의 향방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가늠하신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전쟁이 3년이 지났고요. 네, 전쟁은 뭐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그냥 다 이겼습니다. 네, 다 이기고 이제 전투만 남은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쟁 자체는 이제 군사적으로 러시아하고 뭐 이 싸운 게 아니고 이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대리 전쟁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 대리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인 내러티브가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게 이제 공식적인 내러티브가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우리 같이 이제 오랫동안 전쟁을 따라온 사람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일단은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겼고 경제 제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남방 글로벌 사우스라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이쪽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네, 유럽은 경제가 좀 폭망하고 뭐 미국은 여하튼 부채에 좀 시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큰 어젠다를 주셨는데 러우 전쟁의 경과, 예. 3년 정도가 지난 지금의 예.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예. 그리고 글로벌 노스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은 오히려 전쟁의 부메랑을 맞은 격. 그렇습니다. 예, 특히 군사 전쟁 관점에서도 러시아가 이겼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저는 한 2022년 초중반에 제가 본 사파인데요.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사파가 이코노믹 생션, 경제 제재라는 그 돌을 탁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 아니라 부메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너지 공급 차단하라. 서방 강국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하지 마라. 혹은 뭐 스위프트 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라. 뭐 이런 종류의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결국 그 경제 제재라는 공격을 얻어맞은 주체는 유러피언 국가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부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에너지에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러시아가 팔 게 그 네. 에너지를 이제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봉쇄를 했는데 국제 에너지가가 올라가 버리고 협조해야 될 사우디 같은 데서 정산을 안 하니까 계속 고공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방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전부 피해를 봤어요. 네. 그 중에서 독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독일은 바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값싼 에너지, 값싼 석유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독일의 중화학공업은 전부 러시아 석유에 기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 수입해와도 설비를 좀 바꿔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대량 해고를 하고 이제 앞으로도 러시아 석유나 러시아 가스를 수입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공장을 다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네. 중국으로도 옮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이 심장부인데 뜯어가니까 그 옆에 폴란드나 헝가리나 그 하청 바다가 그 경제들도 피해를 줬고 그 사람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 독일뿐만 아니라 서방 유로피언 주요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그 천연가스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았는데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들은 100%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게 되니까 예, 일단 가정들도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공장들은 운영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너지 단가가 안 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또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이나 예.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예. 더군다나 중국으로부터의 예. 이 도전이 있는데. 엄청난 도전, 예. 그죠? 저가 예. 물량 공세. 예. 서방 강국들은 그걸 과잉 생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과잉 생산이냐? 우리는 규모의 경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의 선택이 기업들의 또 이동. 어쨌든 이런 이동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독일 경제가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결국은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세간의 관심은 바로 트럼프의 행보입니다. 예. 젤렌스키와 또 만났고 뭐 만나기 전에는 패싱한 채 푸틴과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젤렌스키를 배제시키려는 움직임, 예.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내통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이게 뭔가 어떤 근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는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평가하십니까? 예.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맞지만은 네, 초점을 우크라이나에 맞추면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주점을 맞추면 미국의 입장으로 좀 더 올라가면은 네네 우크라이나는 미국한테 아주 조그만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고 세계 전후 질서를 바꾸려 하는 거예요. 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상하게 전쟁에 말려 들어가 미국은 계속 거기에 돈을 붓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끝이 안 보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뭐 러시아하고는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니까 이제 러시아랑 미국이랑 지난 3년간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아젠다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물론 미국보다 좀 약한 나라니까 네, 그 전쟁이 자기한테 굉장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큰 아젠다 중에 속하지만 그렇죠. 러시아도 이 전쟁이 뭐 적당히 휴전 협정하고 끝낼 게 아니고 전후 질서를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못 살게 하지 말자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세계의 호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유럽에 전쟁 벌리면은 그때마다 가서 구해주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인데 이번에도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다. 네, 자기 돈 안 들이고 막 전쟁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나는 여기 빠지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러시아를 계속 적으로 삼고 이제 했던 유럽이 지금 남아가지고 혼자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과 미국을 믿고 이제 전쟁을 했거든요. 미국이 빠지면 거의 다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유럽이 좀 있긴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미국이 다 제공해주거든요. 기술적으로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이제 뭔가
다급한 상황이 몰린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이상한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다급하다 보면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이 미국의 관계를 완전히 이때까지 잊어버리고 앞으로 발전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경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둘이 회담을 하는데 회담하면서 러시아가 미국한테 우리 경제 제재를 좀 해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네. 경제 제재는 불법이니까 네가 풀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대화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고 미국에서 그 경제 제재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 왜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러시아 가서 지난 3년 동안 철수하면서 비즈니스가 이런 게 몇천억 불이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미국의 그 기업들이 요구를 해요. 협상 이 러시아 협상 그 3인 중에 한 사람이 키릴로 드미트리인데 그 사람이 미국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비즈니스맨들 계속 요청해왔죠. 벌써 3년 동안 계속 요청해왔어요. 사실은 나라에 뛰밀려가 나갔는데 그렇죠. 기업하고 뭐 나라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속이 타는 거죠. 우리도 현대하고 삼성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은 못하죠. 뭐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말은 못하는데 속은 타 들어가죠. 그 중국에 와서 쓸어가 뿌리고 뭐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면은 사실 뭐 그 우리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20년 동안 개척한 시장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트럼프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속이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빠져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뺀다거나 유럽을 뺀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저 사람들이 러우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큰 아젠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러우 전쟁만 집중했다 하더라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꼭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쿠바에 소련 미사일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네. 크루시초프하고 케네디가 협상을 하면서 카스트로한테 물어봤으면 그걸 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대만하고 그 중국하고 이제 모택동이죠. 모택동하고 이제 그 닉슨이 평화 회담을 그 대탕도 회담을 할 때도 대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대만이 그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거든요. 장제성한테 물어보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시한 거를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지만은 시각을 넓히고 우리도 포함돼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빠졌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은 미국이 큰 틀에서 뭔가 러시아랑 해놓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 전 세계의 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비즈니스맨들의. 빈스적인 관점에서.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트럼프는 그냥 이념적인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가치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비즈니스 외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전비를 국방비를 투입했던 것도 비용이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했다가 철수했었던 것도 결국 엄청난 기회비용을 손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국방비를 안 들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다시 비즈니스를 복구시키는 것 이게 관점일 것 같고 결국은 경제 제재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철수했지만 철수함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다 포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전쟁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가 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적이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 자 그러면 지금 또 관심이 그러면 과연 젤렌스키와의 정상회담 한번 결렬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정상회담 결렬도 있지만 히토류 거래와 관련된
협약 예. 이것도 같이 결렬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이거 왜 결렬됐고 예. 이게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예. 뷰 왜 결렬됐다고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닙니다. 이게 네. 일단 협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협상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히토리 협상은 젤렌스키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9월 27일 날 네. 뉴욕에 트럼프 타워에 가가지고 보험으로 카멜라 해리스를 자기 지지하는데 예. 트럼프가 되면은 예. 하나 보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으로 제안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히토류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없을 수도 있다. 예, 미국 지질학회 조사해놓은 걸 보면은 뭐 히토류 매장량이나 그 개발 그 채굴량 이런 거 우크라이나가 10등밖에도 없거든요. 리스트에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지질학계에서는 뭔가 있다고 뭐 하는데 그것도 해보면 한 10억 브로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히토류라는 게 굉장히 그 많은 자원이에요. 그런데 채굴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환경 요소 때문에. 그래서 기술도 어려운 건 아닌데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중국은 그걸 왜 많이 생산하는가 하니까 철광석을 엄청 개발하고 있거든요. 철광석을 개발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싸죠. 환경도 아무래도 저쪽에 그 내몽고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인구 많은 쪽에 안 있고 하니까 환경 문제도 훨씬 덜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압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무기화하고 있죠. 특히 일본한테도 뭐 생각구 때도 무기화하고 뭐 여러 가지 무기화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히토리를 주겠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나흘 전에 1월 16일 날 영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100년 파트너십 협약을 맺어요. 네. 거기에서 영국한테 또 준 거예요. 네. 젤렌스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광물에 대해서 네. 트럼프한테 주겠다 해놨다가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영국이 뺏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이걸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안 줬어요. 처음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키예프에 가가지고 했는데 안 주고 그때 핑계는 이게 입법화를 해야 된다. 법률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베센트가 가고 난 다음에 바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자기가 안 주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 베센트한테는 이틀 뒤에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그 벤스 부통령하고 루비오 장관하고 같이 사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또 그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 가서 사인하겠다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그 협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말 그대로 만약에 히토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뭐 히토류 아니고 다른 자원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젤렌스키는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대가로 요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미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제 트럼프는 안전 보장은 못한다. 과거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뭐 1,700억 불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3,500억 불 이야기했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해서 이미 맞지 않는 거래인 거예요. 처음부터. 성사될 수 없는 거래를 사인도 하지 않고 여러 번 하다가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파탄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보력이 있으니까 사인 안 한다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영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또 그게 알만치 나갔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사인 쇼하러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메라 엄청 동원해가지고 네. 깨부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 셋업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셋업됐다. 일부러 생중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과정이 있었는데 1년의 과정 전체가 뭐 다 이제 취소돼 버리고
협상하기 전에 그 앉아서 TV 카메라 앞에서 본래 가볍게 이야기하고 네. 인사만 하고 회의장에 가서 회의하는 건데 그 예. 절차를 싹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열띤 그 논쟁을 하다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젤렌스키가 약한 위치에 있고 트럼프가 강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젤렌스키가 일부러 행정한 것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통역을 안 썼고 네. 통역을 국가 정상이 통역 안 쓰는 것은 자기가 퍼스트 랭귀지도 아닌데 예.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예, 초등학교 영어로 이야기해봐야 직설적으로밖에 이야기를 못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부러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욕을 좀 했어요. 이제 JD 벤스한테 JD 이렇게 퍼스트 네임도 부르고 예. 그 마개가 쌓인 도인데 예. 국가 정상끼리 전 국민들이 보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제 퍼스트 네임을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필름을 분석해서 러시아 말로 욕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잡더라고요. 뭐 벤스 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 암캐라는 뜻이래요. 러시아 사람들 이제 그래서 젤렌스키가 러시아어를 하니까 그 입술을 보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한바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알고 미국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건 다 셋업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동기를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동기를 생각할 때 이제 젤렌스키는 국민들한테 예. 자기가 열심히 싸웠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추적이 가능하고요. 예. 그 뒤에는 다 추정입니다. 뭐 누가 네.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광물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전 세계의 자원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한테 뭔가를 한다. 네. 여기를 내가 뭔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럽하고 또 거리를 두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는 유럽을 극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이 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네.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스턴트였다. 그 전체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와. 참 말씀 재밌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셋업이었고 보여주기식 어떤 쇼였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나 강하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나 미국과 이렇게 강하게 한판 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국도 이미 알고 그런 자리를 판을 깔아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 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예. 그러면 향후 경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표를 사기 위한 행보였다라고 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지금 절벽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 상황 전황을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경과도 좀 궁금해지고요. 예, 이 딜 자체는 네, 거의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젤렌스키가 사인하겠다고 신호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사인하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자체가 어떤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이게 되게 있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5천억 불이 진짜 가치가 있으면은 그걸 뭐 우크라이나는 전쟁 나가지고 나라 파탄 나는데 그것까지 뜯기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네. 보면은 참 안 됐는데 예, 사실은 그게 거의 젤렌스키가 처음 가져올 때부터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트럼프가 그거 조사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좀 말만 턱 믿고 그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다 보이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정보력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 뉴스 나오는 거 보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죠. 광물 자원은 다 평가를 합니다. 비슷한 예가 아프가니스탄에 2011년도인가 뭐 7조 달러치인가 뭐 그 무슨 히토리가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여러 번 했어요. 아프간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힘드니까 네,
그때도 벌써 한 10년 좀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뭔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프간에 있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비슷한 거를 어디 카드라는 식으로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거기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더 있어야지 그 자원이 있으면은 네. 그런 게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가가지고 다 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돈 안 되니까 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돈이 됐으면 탈레반이 뭐 그 댐 짓고 있겠어요. 그 개발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디 건강을 발견했던 이게 원래 투자의 스캠에 속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보기 전에 모르니까 거짓말이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체는 별로 그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스턴트도 끝났고 했으니까 서로 이제 출구 전략으로 나갈 것 같고요. 네. 전쟁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네. 영국이 이제 그 이 광물을 이제 그 1월 16일 날 딜을 맺었던 것도 비슷합니다. 영국은 분명히 지금 돈이 많이 딸리고 있거든요. 영란은행에서 우크라이나한테 국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국내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가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0억 불어치를 투자를 했다. 국채 우크라이나 국채를 사줬다. 그러면은 뭐 200억 파운드라 칩시다. 200억 파운드어치를 우크라이나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시장 밖에 200억 파운드가 발행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게 이제 작년에 디폴트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휴지 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영란은행이 오면 돈을 또 돌려줘요. 그 자기네 보증했기 때문에 200억 파운드어치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 400억 파운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니까 인플레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다 고스란히 돌아올 거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에퀴티 그러니까 그 콜레터럴이 필요한 거 담보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딜을 했고 파보기 전에 모르니까 가치가 있다 하고 그걸 이제 뭔가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해결하고 그러니까 여기 또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증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5%는 있어야지 볼 건데 네. 어쨌든 증명할 수 없지만 흐름은 분명히 그렇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히토류가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 뭐 전자산업 이런 걸 해야지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국은 금융국가잖아요. 네. 그게 담보로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추적해도 그게 담보로 필요하니까 가지가 뭐 주장을 하겠죠. 정말 그 히토류와 그 광물들이 있다면 예, 그걸 담보로 설정해서 충분히 금융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예, 그렇죠. 정말 있다면 네. 어쨌든 직접 그 제조업에 필요한 공급은 아니겠지만 예, 히토류를 필요로 하는 네. 주요국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네. 광물 개발 사업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있기만 예. 한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있으니까 네. 그게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서 이제 하면은 네. 그 뭐 은행 산업은행 쓰고 우리 기업들도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뭔가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하겠죠. 그런데 네. 그거하고 영국은 영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 전후에 우크라이나에 푸팅을 하려고 오데사나 니콜라예프나 흑계 쪽에 항구에 이렇게 푸팅을 해서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이 공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사실 크림 전쟁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거의 107, 80년 지났지만은 그 테마는 비슷해요. 영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유럽의 핵심은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이렇게 쭉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결렬된 그 과정까지도 충분히 이해했고 그 배경도 어쩌면 예. 그동안 우리가 기사로서 봤던 그런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 쟁점은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거든요. 전쟁이 정말 끝날까? 끝나기 위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에게 사과를 하고 정상회담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협상을 더 단행한다든가 일종의 휴전이든 종전이든 예. 그 협상 절차가 테이블에서의 협상 절차가 있어야 전쟁의 종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정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과에 따라서 뭐 산업의 흥망성쇠도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있고 비즈니스 기회도 있는 거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향방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러우 전쟁 예. 종식될 것인가 예. 아닐 것인가 그리고 종식된다면 어떤 식으로 종식이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아직 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더 희미해집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젤렌스키는 뭐 딱히 협상에 응할 것 같이 않아 보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와 협상할 의미도 없고 히토리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더 희미해지기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 협상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네. 한 번은 사우디에 있었고 한 번은 이제 그 터키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우디에서는 4시간 반 동안 그냥 그 기본적인 그 이제 큰 스킴을 가지고 나눴고요. 이제 터키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데 터키에서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회담을 하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네. 그 말은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하면은 협상이 진행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밀한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추측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추측을 할 건데 전쟁을 딱 놓고 보면은 모든 카드는 러시아가 쥐고 있습니다. 경제도 군사적으로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전쟁 자체를 놓고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패배 항복선을 사실상 했어요. 피터 헥세스가 예. 그 우크라이나 지원 그 그룹 연락 그룹 회의에 와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내용들을 보면은 러시아가 요구를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2014년도 이전으로 국경을 못 돌린다. 네. 그거는 현실적인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 네. 나토 가입도 불가능하다. 그런 걸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중립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핵심적인 걸 벌써 다 들어줬어요. 협상 시작하기도 전에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건 한국 선언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스 부통령이 그 미넨 안보회의에 가서 일장 연설을 했죠. 그 내용이 뭔가 언론 자유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어요. 네. 그 누구 검열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민주주의를 지키라 이런 식으로 네. 그 어째 보면 새파란 부통령이잖아요. 아무리 권력 2인자지만은 새파란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한 유럽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럽의 정상들한테 가가지고 훈계하고 왔거든요. 교육시키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연출한 거거든요. 우린 빠진다. 너희끼리 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럼프의 생각을 전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유럽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스타머 총리가 젤렌스키보다 하루 전에 와가지고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트럼프를 그 영국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왕을 그 찰스 왕을 만나는 걸 이제 어레인지를 하면서 초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국 오면 암살을 시킬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이미 암살 차례가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탄핵도 2번이나 당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공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음모론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2차 대전 후에 전후 그런 방식에 트럼프가 정확하게 제동을 걸고 네.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일극 체제가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세계 그 정세를 관장하는 국무장관이 한 말이 일극 체제는 미국한테 안 좋다. 우리한테 해만 된다.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최소한 탈냉전 이후에 한 35년간 있었던 미국 예외주의나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 경찰 역할이나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뭔가 유럽 애들이 또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전쟁 일으키고 분탕 절쳐서 우리한테 또 전쟁에 들어오게 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래가지고 빚만 늘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끊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푸틴한테 이란하고 협상 좀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이란하고 협상도 자기가 오바마 때 했던 걸 뒤엎고 지금도 그 상태잖아요. 그 가장 힘든 협상도 그냥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김정은하고 협상도 빨리 어떻게 하지 않겠어요? 김정은하고는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푸틴을 끼면 조금 더 낫겠죠. 그렇죠. 어쨌든 뭔가 이때까지 그 80년 동안 일어났던 전후 질서에서 완전히 빠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립주의 비슷한 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자 지역적인 패권을 인정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남아 있는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 유럽에 전쟁이 없으면 이제 세계가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엠파이어 오브 커머스라고 그랬어요. 상업 제국주의를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생각은 다른 게 아니고 유럽이 지금 일단 파탄이 나 있잖아요. 전쟁하면서 그걸 다 뜯어가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막 때리거든요. 네, 네. 그 미국 그 지금 경제 자문위원장 그 사람이 아직 인준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그 쓴 논문을 보면은 관세 정책을 굉장히 옹호하는 걸 했어요. 관세를 해서 관세를 하면 일단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 단기적으로 엉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몰라서 관세를 하는 게 아니고 관세를 해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입하잖아요. 네. 애플 같은 게 뭐 팍스콘 이런 게 다 있죠. 그거 다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뭐 오바마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줬거든요. 네. 공장 옮기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누구죠? 그 다음에 있는 그 애플 CEO가 옮기겠다. 미국에 공장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이 제조업이 확 비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옮기려 그러고 잘 보면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카드, 그린카드를 없애고 그 골드카드는 뭔가 이렇게 돈 많이 들고 500만 불 들고 오면 그냥 합법으로 받아주겠다. 돈 많은 사람이나 기술 많은 사람 뭐 그걸 가지고 비자 가지고 조금 일론 머스크가 뭐 이야기하는 바에 조금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기술 인력들 그러니까 유럽 같은데 물가가 비싸고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미국에 지금 이민자들 이런 거 다 내보내고 그 범죄 이런 거 줄이고 환경이 좋게 만들면은 인재들이 오거든요. 2차 대전 끝나고 유럽이 황폐돼 가지고 쫙 왔듯이 인재 들이고 공장 짓고 해가지고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작은 그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자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하고 그 보완 관계 있잖아요. 경쟁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척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네. 그리고 자기 경쟁인 독일 같은 데가 다 망가뜨리고 오니까 독일 기업이 미국에 오면 미국 기업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계산은 이미 망했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전쟁에 끌어들이는 사람들 우리 피곤하게 하니까 빚도 갚고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짜 경쟁자는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계속 크고 있으니까 중국하고 그냥 지금까지 가면 그냥 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엔지니어도 훨씬 많고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나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떨어지지만은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만 지나면은 네. 미국이 스템 출신 학위자를 만들어내는 거에 거의 10배 가량이 중국이 매년 만들어내요. 그렇게 막 찍어내면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기도 저도 이제 군사력을 하니까 무기를 비교해 보는데 무기도 뭐 예를 들어서 함정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도 미국이 뛰어나요. 그리고 생산 능력은 중국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미국에서 구축함 1년에 한 척 찍어내면은 중국은 10척 찍어내요. 벙벙벙 찍어내면 그렇게 10척을 찍어내다 보면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죠. 한 척 만드는 사람보다 네. 훨씬 발전하죠. 이것저것 해보고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트럼프처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망해요. 제가 트럼프 옹호자나인데 네. 그 생각을 보면은 저렇게 미국을 살리려면 저 길밖에 없다. 지금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방향은 맞는 거죠. 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미지수가 원체 많고 그 관세 적용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완전히 경제가 망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이슈가 진짜 짜증나고 방해되는 이슈니까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자기 입장은 뭔가 그러니까 그래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는 싫어하지만은 자기가 국채를 이어받았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채를 승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해주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욕은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맞다 그러는데 야 그래도 같은 미국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통령 바뀌었다가 지금 4년 후에 또 네 다음에 오면 또 물러갈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은 방향은 확실히 정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은 지금 사이가 나빠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만 하는데 이제 전쟁은 사실은 또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2022년도 어쨌든 특수 군사 작전을 하면서 뭐 유도했던 말았던 침공한 거 아닙니까? 네. 선제 공격이든 예방 공격이든 그걸 떠나서 일단 침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침공을 했을 때 나토하고 전쟁을 분다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생각하고 했지. 그냥 한번 해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경제 제재를 받을 것도 다 알고 계산했을 거라고 있었죠. 생각합니다. 다 알고 네, 있었죠. 네. 그때 그 중앙은행장 그 나비나 그 사람 그 여자분 굉장히 유능한 사람 그때 네. 우리 자넷 앨런보다 훨씬 한 100배쯤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 스위프트 이런 거 다 예상해가지고 예상했겠죠. 전부 다 미르나 이런 시스템 다 갖춰놓고 어쨌든 대응을 하고 그 전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시진핑하고 그 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2021년 동안 사실상 다 준비한 거예요. 경제 제재해서 에너지 공급 차단하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고 다 알고 있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전쟁을 침공을 하면 당연히 서방 강국들은 나토 회원국들은 그런 제재를 할 것이 뻔하고 네. 그러면 그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 알고 우리 천연가스 오일 중국에 팔자 인도에 팔자 계산 다 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린 것은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결국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같은 질문인데 러우 전쟁은 그럼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쉽죠. 쉽죠. 예. 그럼 전쟁을 종식시킬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물론 나토 회원국도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싶을 것이고 아니요. 나토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 간에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유럽이에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나토 회원국 특히 유러피언 국가들은 전쟁을 계속 끌고 오고 싶다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 그 부메랑이 아까 경제 제재를 가했고 유러피언 국가들이 그 부메랑을 받은 대표적인 권역에 해당되는 나라들인데 근데 이 전쟁을 계속 질질 끌는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거예요. 네. 국민들은 전부 선거할 때마다 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렇죠. 전쟁 그만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독일의 AfD가 20%를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10%를 얻었다가 그러니까 가장 큰 성자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연정 못하게 다른 거 다 막아버렸어요. 왕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AfD는 앞으로 선거를 해도 50% 얻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독일 지형에서. 어렵죠. 어차피 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막아놨죠. 네. 뭐 지금 루마니아 대선도 지금 뒤집어놨죠. 1차 투표에서 1등 했던 사람을 그냥 하고 12월 달에 있을 선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그 루마니아 지금 계속 데모하고 난리죠. 네. 루마니아가 예. 왜 그 1등 했던 그 무소속 후보를 왜 그 이제 감금하고 대선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루마니아의 그 바로 우크라이나 코앞에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네. 그 공군기지를 확장 공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나토가 쓰는 가장 큰 비행기가 그 비행장이 독일에 있는 람스타인 기지인데 람스타인 기지 2배로 확대를 해요. 네. 그 바로 러시아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네네. 그러니까 핵심이 잘 보면은 전부 크림반도예요. 네. 크림하고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전쟁할 생각을 계속 하는 건데 국민들은 아우성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유럽에서는 왜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스테이크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음모론에 안 들어가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소위 런던의 금융 자본들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거기 스테이크가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지금 회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전문하시는 분들 추적하시기 바라고요. 네. 군사적인 측면에서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다 끝났는데 지금 종전을 해버리잖아요. 예. 어쨌든 협의를 하면은 그럼 유럽은 진 거예요. 그렇죠. 짓잖아요. 근데 전쟁을 계속 끌면은 혹시 푸틴이 그 사이 죽을 수도 있고 네.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 러시아군이 반역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매수해가지고 시리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상폐되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그래도 100원짜리라도 시장에 있는 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플랜 B가 전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리전이었다. 미국과 유로피언 국가들이 서방 강국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대리전이었다. 예. 그러면 이걸 전쟁을 종식시킨다라는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유로피언 국가들도 패전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미국도 패전한 것이 되니까 미국은 이미 패전을 사실상 선언한 거예요. 잘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선거를 앞에다 두고 그러니까 24년 연중에 선거를 앞에다 두고 11월이죠. 예. 그 전에 바이든이 종전을 선언하면 패전이 되니까 종전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을 끌고 왔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물은 그러니까 패전 여부의 결과물은 어쨌든 다음 정권이 하는 게 맞다. 어쨌든 그것이 투표 결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종전을 안 해왔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도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종전을 선언한다. 그러면 유로피언 국가들하고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생각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이게 승리냐 패배냐 이 관점을 떠나서 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절할 거냐 손절을 안 할 거냐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미국은 손절을 결심한 거고 유럽은 손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풀베팅을 해가지고. 입장 차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네.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깡통 계좌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아직 여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처럼 하면은 전 세계 자원과 인력을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금이고 뭐고 제일 먼저 돈부터 이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가 되게 많은 36조 달러, 7조 달러 가는 그 부채가 많은 나라가 자산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자율도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마 지금 벌써 오고 있을 거예요. 금 같은 거 벌써 다 이동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금이랑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가만히 놔둔 금인데 네네. 이자도 안 붙는 건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쟁을 벌릴 것 같은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릴 것 같은 입장이니까 막 자본이 도망가고 있고 이제 공장도 뜯어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손절을 함으로써 미국한테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유럽은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그래도 뭔가 회복할 수 있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도 회복 못하고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의 해석입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유로피언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지고 있었던 거예요. 패배한 네.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항복 선언을 했지만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네. 다른 얻을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로피언 국가들은 영국을 비롯한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지금 여기서 항복 선언을 할 경우 다른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진 거지만 예, 그리고 미국도 예산 많이 썼고 국방비 많이 지출했고 했지만 기업들도 떠났고 둘 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황인데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결단을 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하게 가져가면 예. 뭐 북극 항로 사업이라든가 얻을 것들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유로피언 국가들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싸움이 유로피언 국가들과 미국 간에 대립되는 구도로 또 한 가지 가닥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한테 대리전을 치렀던 게 이때까지로 치면은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미국이 유럽과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전쟁은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됐고 뭐 그린랜드, 뭐 카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미국의 에셋 베이스를 늘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 때문에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예. 지금 벌써 그 이제 유럽의 부채들은 유로화 부채들은 일본이 벌써 떨궜어요. 그리고 중국도 얼마나 떨건지 모르지만 벌써 떨궜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 부채를 지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길 수밖에 없고 누가 유럽 부채를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유로화 망하는 것은 뭐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은 네. 그 뭐 스페큘레이션 하는 사람들 결정할 사항이지만 방향은 정해진 거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파나마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스꽝소리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크게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통제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세빙선도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잘 될 거예요. 러시아도 주문할 거니까. 그렇죠. 러시아는 뭐 핵세빙선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잔잔한 거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조선업이 앞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네. 북극 항로 뭐 뻔하니까 그게 뚫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가? 유럽이란 나라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제일 거기에 선두에 서 있는 거니까 유럽 사람들이 선두에 서 있어요. 특히 가장 의존성이 높은 독일이 러시아하고 척을 졌거든요. 네. 근데 이 척을 진 게 그냥 뭐 경제 제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말 좀 듣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은 차이콥스키 곡을 모든 교향악단 연주 안 하기로 했어요. 유럽에서. 네. 그리고 투르케네프 소설 같은 것도 리딩 리스트에서 뺐고 뭐 우리 무슨 첫사랑 이런 거 못 읽은 거예요. 거의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에파에서 빼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 안 한 거예요. 이게 러시아 국민의 감정을 엄청 샀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거를 내일과 협상한다고 해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끄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유럽은 지금 자기 무덤을 판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거의 망했다 생각하고 저는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이 동남아보다 못해질 거다. 한 30년 지나면은 살아날 수 옛날에 즉 근대 문명을 하고 뭐 르네상스를 하고 여러 가지 그 18, 9세기 뭐 산업혁명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시켰던 모든 과학과 공학을 발전시키는 근원지인 유럽이 지금 폭삭 망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유럽이지만은 그냥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은 네. 조금 나을 거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을 예측하기 되게 힘들지만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는 나토하고 전쟁할 걸 대비해서 군을 아주 많이 예비해 놨어요. 지금 그리고 생산력 자체가 나토 국가 다 합친 거 32개 국가 합친 것보다 4배가 빨라요. 그 산업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싸요. 가성비도 높고 펑펑펑펑 찍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지금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이 러시아를 정확하게 전쟁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 파악해가지고 시비 걸었으면 끝장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게 오레제닉에 대해서 그 시험 발사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성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된 걸. 피해가 엄청 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군사 기술에서도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나토 전체가 그냥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해도 그 별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미국 그 국무부 대만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원 차이나 팔리시를 리어펌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쑥 무시하고 쑥 넘어가는 걸 거기에 처음에 박아놨어요. 우리는 하나의 중국 그걸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하고 또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제 관계를 이야기하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버거운 경쟁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회복해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전쟁할 수는 없어요. 전쟁 지금 해봐야 그 항공모함 뭐 11척이 있거든 미국이. 네. 그거 와가지고 그냥 미사일 11방에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미국이 다른 나라에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은 항공모함이 전 세계 최고고 어디 다 전 세계 합친 것보다 뛰어나지만은 네. 요즘은 가면 깨지는 거예요. 그 표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팅 닭이라 그러거든요. 네. 사냥할 때 앉아 있는 오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군비 경쟁에서 철저하게 패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지고 뭘 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군사 전쟁은 끝났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체면만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말만 표현 안 하는 거지 내실은 그렇다. 네. 예. 좋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지정학적인 이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어 갈지가 막 이렇게 좀 청사진처럼 그려지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까요? 러우 전쟁 종식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다. 유럽이 결정할 거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유럽이 근데 그만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예. 한 3, 40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유럽이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럽이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러우 전쟁은 종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유럽에서 엊그제 예. 그 우크라이나 지원 결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천억 유로를 이제 그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8천억 유로를 가지고 이제 이 EU 집행위원장이 폰데라이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산부인과 의사예요. 네. 참 웃기는 사람을 네. 세워가지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지원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8천억 유로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네. 유로 본드들이 그냥 금리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네. 이 발표하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이거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자율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해봤자.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은 지금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데
경제도 파악 못하고 군사도 파악 못하고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 루저들이라 그러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저는 되게 제 질문이 짓궂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되게 다이렉트 하거든요. 결국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두 갈식으로 예,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예, 전쟁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게 우리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아, 예, 근데 결국은 지금 말씀이 전쟁이 저는 이제 계속 한 40분 동안 전쟁이 종식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유럽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현재 또 지금 말씀은 예. 유럽이 그럼 전쟁을 계속 지속하려면 전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기가 버겁다. 예. 또 그런 말씀 주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런 말씀 주셨다면 유럽도 전쟁을 지속할 만큼의 경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릴 때 예, 유럽이 뭐 미국도 너무 많은 전비를 썼고 예.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러시아와 또 강하게 바인딩을 가져가면서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가고자 하는 미국 입장은 제 이해가 가요. 예, 근데 유럽 입장도 지금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예. 추가적인 예산을 마련하면서 싸우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 마음은 전쟁을 지속하고자 한다. 그럼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상에서 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만한 능력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 상황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유럽에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고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각자 이야기만 하고 있지.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혼란무중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제대로 하면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빨리 할 건데 얘네들이 지금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책임도 못 지면서 말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좋습니다. 해결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을 잘하면은 아주 합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합리적으로 하면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예, 끝났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손실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루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도 못하고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강력한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계속 매달려가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은 현실에 좀 가깝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 그리고 전쟁을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예, 입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거 누구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교수님의 뷰로서는 예. 러우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어쨌든 그게 좋은 결정은 아니지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 한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고서 두 번째 좀 단답식으로만 예. 하나 여쭤볼게요. 예. 시간이 별로 예. 없어서 한 가지는 예, 트럼프가 영국에 오면 암살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오면 예, 왜냐하면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유러피언 국가들이 트럼프의 암살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제 트럼프는 유럽에 오면 예, 암살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걸 역시 트럼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당연하죠.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안 가지 않을까요? 안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터키에서 회담을 한다든가 예,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특히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까 뭐 어느 전문가들도 나와서 왜 헬싱키에서 안 하고 터키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지금 이 상황을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팔로업을 그런 걸 다 못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네.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푸틴을 전범으로 몰아놨어요 ICC에서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 ICC는 어떤 조약 위에 있는 가 로마 어정서 위에 있어요. 로만 스태트 위에 있어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비중국들은 오면 체포해야 돼요. 네. 전범이니까. 전범이니까 체포하는 네,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들은 나라가 벨라루스하고 터키하고 사우디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뭐 러시아 가까우니까 거기서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우리가 뭐 러우 전쟁을 자세히 들어도 보면 이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러시아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뭐 선량한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엄흉하다 그러잖아요, 곰처럼. 네. 근데 세계 체스 챔피언들은 다 러시아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생각이 깊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전략가나 사상들이 이게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철삭거리는 게 아니고 이 땅 속에 깊은 데 사는 사람들은 멀리 보고 오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지금 여기서는 마크롱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한 달만 휴전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웃기는 소리 하는 한 거죠. 달만 휴전하자. 뭐 저기 해상전이나 공중전은 좀 휴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씨가 안 먹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제대로 된 무기를 아직 구사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이걸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둘이서 뭐 우리 바둑 두는 걸 보듯이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하수가 뭐 한 수 떠놓고 물리달라 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여기 고수는 다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좀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러면 이런 큰 그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자본시장에서는 전쟁의 종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베팅하는 모습이 이 재건 산업에 좀 많이 투자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전쟁의 모습이 굴곡을 거치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뀌는 방식은 미국과 유럽이 싸우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예. 함께 도모하고 예. 이제 이 유로피언 국가들이 이제 같이 싸우는. 그러면 더 게임이 안 될 텐데. 예. 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 상당히 어리석은 상태다 지금 그렇게 보생이 좀 맞고 뭐 전쟁의 세세한 디테일을 뭐 지금 말씀드리 그렇지만 현재는 러시아는 나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상태고요. 네. 양적으로 수적으로 지금 압도했다. 질적으로 압도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싸우는 거 보면 아직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소련제 탱크 이런 거 가지고 러시아가 만든 거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아직 생생한 병력들과 생생한 전력들 아직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저기 벨라루스 국경 같은데 지키고 훈련하고 있겠죠 주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을 계속 하루하루씩 따라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게임 이미 벌써 전에 끝나서 한 1년 전에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질질 끌고만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직도 몰라요. 자기가 전쟁하면서도 무기를 최신 무기를 한 번도 안 한 번도 봤거든요. 못 봤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제공해준 무기가 미국의 최신 무기를 제공해줬어요. 에이테킴슨이 이런 거 좀 오래된 거지만은 그 제일 그 좀 오래된 게 제이담이라고 한 98년도 이래 된 거. 그 뒤에 나온 것은 2015년, 2020년 이때 만드는 최신 무기를 미사일을 제공해준데 러시아가 가가지고 이 모든 무기를 2달 안에 다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력이나 응집력이 군사 분야에서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무기가 더 없어요, 줄 것도.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게 있으니까 원하면 다 부술 수 있고요. 그런 상태니까 뭐 유럽은 더하죠. 군비 경쟁이 완전히 진 거예요. 전쟁 자체는 끝난 거예요. 그냥 그 페이스 조절하고 쟤네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러시아가 지금 섣불리 뭘 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너무 많이 잃으면 안 되니까 계속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러시아 절로 우크라이나 차포마상을 이미 다 잡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는 멀쩡하게 있는 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이런 어떤 변수가 아니고 얘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지. 쟤네들 유럽이 전쟁을 안 하겠다는 확실해지면 그냥 바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곧 딜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럴 때 그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이 손 들면 끝나는 거고. 유럽이 손들기를 기다리는. 예, 유럽이 손 안 들면은 러시아도 바로 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마크롱이 우리 잠깐 휴전하자. 예. 또 해상전이나 공중전은 잠깐 멈추자라고 했다는 것은 국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국내용이기도 하지만 손을 들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아닌가. 손을 들긴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그쵸. 자기도 뭐가 부족한지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아니 해상하고 공중 빼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거의
바닥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상황처럼 이해가 갑니다. 교수님하고 네. 1시간 넘게 아, 그렇습니까? 이 러우 전쟁의 전말, 배경과 경과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이게 딱 못 봤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움직임들을 경과를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계의 어떤 패권이 변화할지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끝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러우 전쟁 22년에 등장했고 뭐 러우 전쟁이라고도 하고 러시아 침공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예. 어쨌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더 포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세계 질서 예.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가 힘을 발휘할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미국도 그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류할 거라 생각하고요. 세계는 다극화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일극 체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극화가 진행될 거고 다극화를 하기 위해서 어째 보면은 그 일극에서 다극화가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이 취약해지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힘의 네.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 이론을 저는 신봉하지 않는데 일극이 내려올 때 그 다음 사람하고 전쟁을 한 붙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게 그렇게 그게 뭐 맞는 이론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우리가 얄타 회담을 하면서 전후 관리를 하면서 전성국 미국, 영국 그때 소련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이 상황에서 영국이 만약에 가장 큰 패배자로 드러나면은 이제 그 동안에 한 3세기 동안 했던 계속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 대륙 세력을 공격하는 그런 노력들은 일단 크게 좌절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큰 평화가 온다고 볼 수 있죠. 분쟁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제가 뭐 쪽집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이 상당히 가까웠다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질서가 완전히 이 어떻게 보면 퍼즐로 세계 지도를 이렇게 맞춰 보면 이게 완전히 다 흐트러 놓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예. 이렇게 예.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예. 유러피언 국가들의 경제 상황 보고 미국 상황 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만 유러피언 국가들이 가장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나라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ECB도 그렇고 영국이나 뭐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나라다. 이 얘기는 결국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한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혹독하게 안 좋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반증해 주는데 이런 전쟁이 시작됐고 22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이 3년 정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말 탈탈 털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특히 독일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증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교수님과 1시간여 동안 대담하면서 우리가 이 러우 전쟁, 젤렌스키와의 어떤 정상회담, 결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단편적인 모습들만 좀 이해했다면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어쩌면 그 행과 행 사이에 예. 행간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끝으로 오늘 처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토론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집요하게도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게 해주시는 뭐 그건 아주 좋은 스킬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짜내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 생각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럴 것이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제가 뭐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아이, 무슨 저는 이제 말씀이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가다 보니까 이제 군사력에 대해서 확실히 그림이 보이고 네.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기반 위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위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봤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군사적인 평가는 제 평가가 상당히 정확하고 자신 있고요. 그 외에 경제적이나 재정적인 상황은 전문가들께서 훨씬 더 아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군사력 이해하기. 이 블로그 링크는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참조하시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